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개월 만에 이제 2150선을 돌파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은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에 2% 가깝게 상승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제법 흑되면서 다시 상승폭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 개선은 긍정적입니다. 최근 달러 약세에 따라서 신흥국 환율 변동성이 완화하고 있어 외국인 매수가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간밤 시장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5.2%, 2022년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3.3%로 내다봤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개선세는 경제 지표의 추락 속도와 비교해 미지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중국 항공사들의 자국 취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운항을 허용하겠다며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중국 측은 양국 간 항공편이 완전히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부담을 느껴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4월 수출입 규모가 약 10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상품 서비스 수출입액이 3,5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된 데다 미국의 실업 대란과 맞물려 수요가 감소하면서 교역 자체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 관련주는 올랐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미국 실업자 폭증 등이 미국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지만 이내 반락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6,281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0.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3,11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100 지수는 다시 한번 장중에는 최고치를 경신했지만은 이내 반락했습니다. 0.69% 하락세 나오면서 9,61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 로직스 당연 눈에 띕니다. 4%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는데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연기금 측, 특히나 기관 측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65만 원대까지 진입이 된 상황이고 네이버 다시 한번 어제 외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고 다시 한번 22만 원대에서 23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 셀트리온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유럽에서 램시마 SC와 관련된 인상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 결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다시 한번 24만 원대까지 진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전장보다 거의 2만 원 가깝게 상승하면서 24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화학 역시나 4% 넘는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LG화학은 41만 7,500원대 그리고 삼성 SDI도 나란히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1% 넘게 상승했고 현대차 어제는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카카오 다시 한번 2%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25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시총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전해드렸다시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뉴스와 함께 유럽에서 램시마 S 임상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가 되면서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까지 어제 다시 한번 상승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6% 넘게 급등하면서 13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이 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급락세를 딛고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12% 넘게 급등하면서 어제 거래 마쳤는데
분식 회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시하면서 어제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21만 7,300원대까지 올라갔고 CJ는 어제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이제 10만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CJ은행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6만 800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1,1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샌비트 타임존 0.38%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는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에메랄드 이더가 0.6%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함께 만나보시면요.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0.5% 약보합권,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모네로도 1% 안팎의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즉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좀 연결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수급에 따른 시장 분위기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테마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X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최근 테마주가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흐름도 김민수 대표와 함께 좀 살펴볼 거고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투자가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좀 더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시간 채워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앵커님. 네,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릴 때 조금 제가 두려운 게요. 이 내용들 얘기 드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뭔 소리야 그러면서 채널을 돌리실까봐 걱정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이 약간 선물 옵션과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어야 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또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선물 옵션 시장을 파생 상품 시장을 바라볼 때 즉 앞으로 정상적인 경기의 흐름이다. 즉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볼 때는 항상 어떤 현물 가치보다 선물 가치가 높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반영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채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장기가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한 3월 달부터 했었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서 선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오히려 선물이 저평가되고 즉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현물은 좀 더 높고 선물이라고 하는 쪽은 6월물이나 9월물 같은 경우가 좀 낮아지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어렵게 얘기하면 백워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그래서 그때 항상 말이 많았던 게 외국인들이 왜 매도만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반대로 보게 되면 선물이 저평가고 현물이 고평가다 보니까 비싼 현물을 팔고 싼 현물을 산다라는 차익 거래 전략이 그런 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매도도 제한이 됐죠.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대응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최근에 좀 경향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제재 경제가 이제 다시 한번 셧다운해서 완화되는 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의 경제 지표가 바닥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됐겠지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렸던 선물과 현물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됐던 좀 쌌던 선물이 이제 슬슬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오히려 선물이 약간 그동안 저평가됐던 현상을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앵커님 어렵죠? 지금 네, 내용들... 어렵지만 대표님께서 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쉽게 알아들으시지 않을까요? 근데 더 이상 쉽게 말씀드리기가 참 한계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베이시스니 백워데이션이 내가 이런 거 꼭 알아야 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냥 큰 개념이 이렇다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선물이 다시 비싼 정상화되는 시장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움직임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느냐,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이 싸게 되는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우위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우위가 될 수 있는, 즉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선물이 다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그 베이시스에 따라서 조그만 차익이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증권사죠. 증권사는 활발하게 이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프로그램에 연계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저것 다 떼고 이제 과거에는 좀 시장이 부진했는데 이제 시장이 저점을 찍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지난 며칠 전에도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인 증권사 쪽에서 한 1조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 들어서 몇천억 단위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그냥 무조건 급증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베이시스의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많게 되면은 2조 원대 그리고 좀 더 베이시스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조 5천억, 3조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2조 원대 기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 특히 지금 베이시스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그래서 선물과 현물 차이가 크게 벌려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과정 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쌓이고 눌렸던 어떤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죠. 또 바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또 오히려 최근에 가파르게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었는데 베이시스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바로 프로그램 매도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은 그래도 이런 부분보다 이 차익 거래, 즉 프로그램 매매가 아닌 비차익 거래 쪽으로 그래도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찌고 회복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가 가장 기반이 돼야 그나마 좀 탄탄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떤 금융투자의 증권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탄탄한 쪽이다라는 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화가 될 수 있고 베이시스를
선물과 현물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관점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 그냥 기관이 사니까 시장이 좋을 거야라고 보는 부분들은 일단 아니다. 한데 방점을 찍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과 이 GTX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하반기에는 건설주가 빛을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 건설주 땡기시나요? 일단 지금 당장을 매수해보긴 그렇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 살아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좋은 포인트십니다. 이제 앵커님이 거의 전문가 반열에 서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이제 항상 건설주와 정부 정책은 밀접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경기도 같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좀 우리나라의 특성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글로벌 정부들과의 특성도 같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국은 특히 부동산 가격과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건설주의 동향 그리고 건설업 포함의 동향 이게 모두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지금같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많이 얘기하는 특히 서울이죠. 서울 쪽에서 이제 조금만 어떤 틈만 주어지게 되면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또 그렇다고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강남이겠지만은 이런 쪽으로 놔두게 되면은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가격 안정을 통한 민심의 안정일 텐데 그럼 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아니 왜 또 강남만 서울만 이렇게 집값이 올라 이게 여기는 한 평에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거의 강남은 1억 가겠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보니까 이런 쪽이 또 정치적인 표와 연결되는데 부담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분위기는 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도 일단 가격이 급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말씀드리기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충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정부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수의 근원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세수가 많고요. 거기다가 또 만약에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약간 점진적인 우상향 정도? 이게 정부가 가장 바라는 바겠죠. 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바와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바가 세상에서 그렇게 그대로 이어지지가 않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은 그래도 경기를 살려보겠다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급등하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되게 약간 틈새적인 분위기 그리고 좀 미세한 쪽의 부양책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번 예타 면제로 GTX 얘기가 나왔고 GTX 거점 그러니까 환승역을 어떤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좀 꾸미겠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번에 추경과 함께도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민간 민자 공공사업 특히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만이나 국가 균형 개발 계획을 하겠다는 관점들인데 여기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노후 하수처리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민간 사업으로 아마 그 오처리 폐수 관련된 강점을 보이는 회사가 태영건설이죠. 그래서 이쪽이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주택 공급도 계속 하겠다는 쪽인데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서울도 포함은 되고는 하지만은 지금 약간 이제 주변 도시 쪽에 연 20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쪽인데 이분은 지금 가뜩이나 아직 주변 신도시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 쪽에서 일단 공급은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게다가 이제 그린 뉴딜이 거의 청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말 그대로 그 그린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 에너지와 거기다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즉 약간 지금 SOC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인 집값과 관련된 쪽의 움직임을 자극하지 않을 만한 생활 편의시설 쪽으로 좀 강화를 시키겠다는 입장 쪽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건자재, 특히 시멘트 관련된 쪽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대부분의
건설 관련된 쪽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부동산 정책 규제는 이어가는 분위기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미세한 흐름들, 그리고 또 건설주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내수 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 쪽도 중요하겠죠. 근데 해외는 지금 수주가 조선주가 카타르 LNG선 수주한 거 외에는 지금 건설사가 해외 수주가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 쪽에 이동도 거의 없고, 거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막 어느 정도 좀 끝나고 활기를 좀 찾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또 대표적인 플랜트 관련된 산업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가죠. 유가가 계속 꾸준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야 또 중동 중심의 발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건설주 쪽에서 그나마 봐야 될 종목은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 좀 최근에 움직임이 좀 특이한 게 대림산업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기타 법인 쪽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거 과연 누가 사는 거냐. 그래서 중견 건설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5%를 공시를 통해서 대림산업을 누가 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지분 관련된 싸움 이슈가 나오면서 한승칼이죠. 그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긴장하면서 보는,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태형건설이죠. 이번에 이제 지배구조와 함께 개성과 함께 지주사와 또 사업회사로 나뉘면서 또 이제 나뉘는 부분 쪽에서 폐기물 관련된 자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건설사가 폐기물 관련된 쪽에 상당히 어떤 관심이 많습니다. 태형건설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코엔텍 얘기를 드리면서 IS 동서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코엔텍 매각을 IS 동서가 거의 인수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지난 폐기물 업체 4개 정도, 어떤 인선이엔티, 코엔텍, KGTS, 이런 종목들 외, YN텍까지 이런 종목들 외에 약간 건설사가 주체가 돼서 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IS 동서라든가 태형건설 같은 경우, 이쪽은 건설사가 직접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셔야겠죠. 부시고 다시 부실 때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자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일관 체제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어떤 관련된 쪽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애국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테마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 혹시 지금 볼펜 갖고 계십니까? 네. 네, 볼펜이 모나미 것인가요? 네, 모나미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안 그랬었으면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이제 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다시 고조화되면서 애국 테마주가 움직이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앵커님처럼 이런 애국과 관련된 마인드가 이제 연결돼서 나도 이제 모나미 볼펜을 쓰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모나미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애국 테마 관련된 종목, 모나미, 신성통상, TBH 글로벌 실적이 그게 반영이 안 되죠. 대표적으로 모나미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 때 애국 관련된 테마와 일본 불매 운동이 크게 벌어지면은 이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모나미 볼펜이 잘 팔렸기 때문에 어떤 실적들이 좋아졌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적자를 발표할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애국 테마가 해당 기업의 실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테마의 강한, 그러니까 즉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주가가 실적까지 움직이니까 이거 이제 괜찮은 트렌드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심리적인 기대감만 주는 테마주로 끝나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이 담보되지 않는 테마주는 그냥 어떤 단기 시세만 보고 그냥 소멸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게다가 시가총액 거의 천억대까지 들어갈 분위기로 나온다라고 되면 적자나는 제조업체가 어떤 중장기 성장성도 없는데
기대 심리만으로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국 테마 관련된 소비재 쪽은 제한적이다. 뭐 그냥 시세 움직임 따라서 짧게 매매하고 나오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애국 테마로 인해서 촉발된 그래서 기술 독립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소부장 관련된 쪽에 정부 정책과 함께 또 소부장의 가장 큰 대표적인 전방 산업은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들이죠. 이쪽은 또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 관련주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장에서 움직이는 단기 시세만 쫓아서 불나방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뜨겁고 빠르게 식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기업 실적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흐름들로 가져갔었을 때 어떤 성과를 보여서 그게 납품이 되기 시작하게 됐었을 때 기업 가치가 변한다. 안쪽으로 바라볼 것인가. 차이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것점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종목 동진세미캠 특히 이제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실적 흐름도 좋아질 것 같고요. 뭐 DNF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차라리 소부장이 낫다. 우리 부장님이 훨씬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 소부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에 102.99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좀 미국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말씀하셨듯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위험자산을 대변하는 가격 지표죠. 호주 달러와 구리 가격도 동반 지금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3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지수한 게 바로 달러 인덱스인데요. 전날보다 0.35포인트 하락한 97.3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초죠. 이 97 수준이던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지난 3월 19일에 101.99까지 이제 치솟았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급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을 찾는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 달러 인덱스는 최근 가파르게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15일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100선 밑으로 떨어졌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달러와의 약세 원인은 우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리스크의 완화, 또 유로존의 경기 안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이 선진국 안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또 더불어 경제 재개가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달러와 달러와 강세에 대한 이 완화는 일단 봤을 때는 이제 이머징 같은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촉매제 역할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머징의 이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대표적인 위험자산 지표로 말씀드렸던 이 호주 달러와 구리 가격은 최근에 좀 두드러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 위험자산 선호 확산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다시 복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진단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거의 3달 동안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됐는데요. 시장이 오른 만큼 수익률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성적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대부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에는 못 미치지만 전에 수준과 달리 선방했다는 평가인데요. 우선 지난 3월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15개의 평균 단가와 또 3일에 이번 달 3일에 종가를 비교한 결과 15개 가운데 12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7.86%에 달하는데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인버스 종목 3개를 제외하면 평균 수익률은 15.51%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수익률을 낸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유일하게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SK가 21.13%, 현대차가 19.84%, 카카오가 19.54%, KB금융이 17.97%의 수익을 냈습니다. 국민주로 불리죠. 이 삼성전자의 수익률도 13.3%로 선방했는데 이 개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무려 1조 4,019억에 좀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 3달 동안 개인들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8조 6,236억, 코스닥에서는 3조 5,709억을 사들였습니다.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47.3%, 코스닥은 73.4% 올랐고요. 이 같은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조 3,773억 원을, 코스닥에서는 1조 1,507억을 순매도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한국 증시를 견인했다는 부분이 단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이른바 주식시장의 버피의 법칙을 이번에 이 개미라고 좀 표현을 계속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법칙을 좀 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인버스의 수익률은 고전했습니다. 지난 3월에 코스피가 1,500선까지 무너지면서 2차 급락이 올 것이란 기대감에 상당수 투자자들의 인버스 상품에 좀 쏠렸는데 지수가 꾸준히 반등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버스 대표적이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수익률은 마이너스 32.14%로 나타났고요. 이 상품의 순매수액은 2조 4,814억으로 개인 전체 코스피 순매수액의 28.7%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쪽에서 한번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 종목 가운데 가장 수익이 높은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55.57%였고요. HLB가 33.76%, 또 셀트리온이 30.42%, NC소프트가 18.47%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매도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이 어떤 매수세로 돌아섰고 개인은 오히려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상위 매수 종목이 대부분 ETF인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안정적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ETF 시장은 1차 시장이 발행 시장과 2차 시장이 유통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통상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집계되는 ETF 거래 금액은 2차 시장인 유통 시장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 시장에서 매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ETF의 운용 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데 아무튼 유통 시장에서 좀 이런 ETF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최근 국내 증시에서 그전에 증시를 이끌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소외되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종목들을 경기 민감주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선 외국인은 전일이었죠. IT를 1,982억, 철강 금속을 214억, 운송 장비가 191억, 건설에 98억의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한마디로 제조업종에서 2,170억 가까운 금액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인데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781억 어치를 해서 순매수 1위에 올렸고요. 외국인은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8,129억, 그리고 신한지주,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포스코, 현대건설 순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잠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그간 주가에 비해서 보유자산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주 전에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가 경제 봉쇄 조치를 풀면서 아직까지 경기 지표 개선된다든지 펀드멘탈이 돌아서는 것은 지금 약간 시기상조인 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선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전에 어떤 글로벌 쪽으로 정치적 리스크, 원유 시장의 그런 리스크를 계속해서 메우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언택트 종목들의 가격이 비싸지고 각국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최근 1, 2주간 좀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또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가 이전에 올라갔던 것보다 많이 힘이 빠진 모습 보이는 것도 좀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흐름을 어떤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역전이라고 바꾸기는 좀 힘들지 않나 판단되고요. 순환매라고 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효과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같은 종목들은 그 전부터 우리나라의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주와 가치주를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지 순환매 장세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단언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이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셀트리온이 24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성장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으면서 유럽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임상 연구 자료를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에 계속 탄력이 좀 붙고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어제 봤을 때도 어떤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램시마 SC 임상 연구자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 결과로 봤을 때도 이 제형에 따른 면역 원성의 차이가 없고 체질량 지수가 램시마 SC 투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의 인플레시마 피하 주사 제형인 이 램시마 SC가 여러 임상 결과를 통해서 안정성과 효능, 또 면역 원성에서 이 어떤 제형과 차이가 없음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투의 편리성을 갖춘 새 치료 방안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3일이었죠. 정부가 이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이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체계화에 일정 규모를 투자하고 올 하반기 때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1,000억 원 이상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여러 가지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바이오 업종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중서부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경우 가시거리가 100m로 매우 짧은 상태인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종일 맑겠고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경북 내륙은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대구와 울산, 경북은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며 많이 덥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고 경북 남부 내륙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 24도, 춘천 28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가 23도, 강릉과 울진은 24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이 25도, 제주는 26도 보이겠고 전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해상이 맑겠고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은 한낮 기온 30도를 넘나들며 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